자, 이제 오늘 할 내용 중에는 얘가 제일 중요한 내용입니다. 먼저 타이틀을 읽어볼까요? 뭐로 되어 있죠? 통정 호의 표시. 통정 호의 표시. 짜고 가짜로 의사를 표시했다, 이런 뜻입니다. 먼저 통정 호의 표시는 이제 뜻이 이거예요. 여기는 의인사와 표시가 불일치한다는 게 숨겨져 있어요. 통정 호의 표시는 의인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것을 누구도 알고 표의자도 알고 상대방도 알면서 합의가 있는 경우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어요. 통정 호의 표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앞에 요거 집어넣어서 의인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것을 집어넣어서 한번 읽어봅시다. 의인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것을 표의자도 알고 상대방도 알고 알면서 합의가 있는 경우. 일단 얘는 동그라미 좀 해봅시다. 도도합이에요. 도도합. 이렇게 말하시면 돼요. 통정 호의 표시가 뭐예요? 그러면 도도합입니다. 이렇게 하면 다 알아먹습니다. 도합. 의인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것을 누구도 알고 표의자도 알고 누구도 알면서 상대방도 알면서 뭐가 있는 경우? 합의가 있는 경우.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단어는 어떤 단어가 꼭 들어가야 한다는 걸까요? 합의란 말이 꼭 들어가야 됩니다. 합의란 말이 들어가지 않으면 통정 호의 표시가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뭐가 꼭 들어가야 돼요? 합의라는 말이 꼭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통정 호의 표시가 하는 조문은 10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조문은 매우 간단합니다. 1항하고 2항으로 되어 있어요. 1항, 2항. 먼저 1항만 읽어볼까요? 상대방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상대방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않고 뭐로 한다고 되어 있죠? 무효.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그냥 바로 무효로 한다는 겁니다. 원래 법률행위를 할 때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에 그 하자가 워낙 크고 중대하다, 그러면 이제 무효가 됩니다. 하자가 존재하게 하는데 비교적 경미하다, 그러면 취소 쪽으로 가는 겁니다. 여기는 하자가 아주 무겁고 중대하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바로 무효가 된다, 이렇게 입법자가 판단한 겁니다. 2항 갑시다. 전항의 의인사 표시의 무효는, 또 읽어보겠어요. 시작. 전항의 의인사 표시의 무효는 누구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되죠? 선의의 제3자. 여기도 똑같이 써야 되겠네요. 무효의 효과를 선의의 제3자에게는 주장하지 마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얘는 무슨 무효가 될까요? 상대적 무효. 상대적 무효. 상대적 무효. 그럼 결국 108조 조문은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통정무선입니다. 통정무선. 조문 엄청 간단하죠. 다시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뭘 한다? 무효로 한다. 그러나 무효로서 누구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면 조금 전에 봤던 107조하고 연결해서 해봅시다. 비진의 표시는 몇 조죠? 107조. 조문은 어떻게 돼요? 비유알알 무선. 통정의 표시는 108조. 조문은 통정무선. 조문은 엄청 간단하게 되어 있는데 들어가 있는 내용은 엄청 많아요. 칠판을 봅시다. 자, 사실관계는 다 설명을 해드리고 제가 총 질문을 5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개. 그럼 이 5개 중에 1개라도 맞추면 퇴근입니다. 5개 중에 1개라도 맞추면 퇴근. 5개를 다 틀리면 이제 남아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할 수 있겠죠? 5개 중에 1개라도 맞추면 퇴근. 근데 어제 해보니까 절반이 못 가더라고요.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 얘기를 잘 집중해서 잘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찍으면 자꾸 틀리니까 제가 하는 말을 집중해서 잘 들어보면 답을 맞추기가 쉬워져요. 그림을 보면 화살표가 이렇게 돼 있죠. 누가 누구한테 얼마를 빌려준 거죠? A가 갑에게 1,000만 원 돈을 빌려준 겁니다. 그러면 돈 빌려주는 건 무슨 계약이라고 할까요? 돈 빌려주는 건 소비대차 계약이라고 그래요. 소비대차 계약. 그러면 A는 돈을 빌려준 사람이니까 소비대차 계약을 기준으로 하면 A는 이름이 뭐가 될까요? 돈을 빌려준 사람은 대주라 그래요. 대주. 얘는 왜 대주라고 표현할까요? 돈을 대준 사람이다. 그러니까 대주라고. 하지 말까 그랬나? 돈을 대준 사람, 대주. 갑은 돈을 빌린 사람이니까 차주라고 그러죠. 소비대차 계약을 기준으로 하면 대주, 차주. 임대차도 똑같죠.
물건 빌려준 사람 뭐라 그러죠? 임대인. 물건 빌려 쓰는 사람은 임차인. 이렇게 표현하죠. 그 다음에 1,000만 원을 기준으로 하면 A는 1,000만 원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죠. 그러면 1,000만 원을 기준으로 하면 A는 이름 뭘까요? 채권자. 갑은 1,000만 원을 갚을 의무가 있는 사람이니까 채무자. 그러니까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당사자 이름이 계속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요 A가 1,000만 원의 돈을 빌려줬는데 갑이 변제기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1,000만 원을 안 갚는 겁니다. 그러면 A는 갑을 상대로 재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대여금 지급 청구 소송할 수 있죠. 그리고 판결을 얻고 난 다음에 확정 판결을 가지고 가서 갑이 가지고 있는 건물에 대해서 경매 청구를 할 수 있죠. 이건 통상의 강제 집행이라고 그럽니다. 다시 뭐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통상의 강제 집행 또는 강제 경매라 그래요. 즉 돈 빌려주고 아무런 담보 물건을 설정받지 않은 사람을 일반 채권자라고 표현합니다. 일반 채권자. 이때 일반 채권자가 경매를 청구하는 건 통상의 강제 집행 또는 강제 경매 이렇게 부릅니다. 이번에는 A가 1,000만 원의 돈을 빌려주고 갑의 건물에 대해서 A가 저당권까지 설정받았어요. 은행 생각하시면 됩니다. A은행이 아파트 담보로 돈을 빌려주고 갑의 아파트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받은 겁니다. 그러면 1,000만 원의 변제가 됐는데 갑이 돈을 갚지 않는 겁니다. 그럼 A는 갑의 건물에 대해서 곧바로 경매를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왜냐하면 저당권자는 등기부에 갑에 얼마를 빌려줬는지 채권이 얼마인지 등기부에 나와야 나오죠. 그리고 이율도 나오고 변제기도 다 나오니까 굳이 이때는 갑을 상대로 재판 같은 걸 할 필요 있다 없다? 없죠. 등기부에 다 나오니까 그냥 곧바로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당권자가 곧바로 경매를 청구하는 건 이건 담보권 실행 경매라고 그래요. 다시 무슨 경매요? 담보권 실행 경매 또는 임의 경매라고도 말합니다. 임의 경매. 그러면 그 문제를 풀 때 담보권 실행 경매 또는 임의 경매라는 말이 지문에 나왔어요. 그러면 누가 경매를 청구했다는 뜻일까요? 아니, 저당권자. 그리고 통상의 강제 집행, 강제 경매라는 말이 나왔어요. 누가 경매를 청구했다는 거죠? 일반 채권자. 둘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재판을 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있죠. 원래 경매를 청구하려면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 정당한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이걸 집행권원이라고 말합니다. 집행권원. 그러면 일반 채권자는 그냥 돈을 빌려만 줬다는 것 뿐이지 실제로 경매를 청구하려고 할 때 채권이 얼마인지 변제가 얼마인지는 그냥 판결 같은 걸 가져와야만 확실하게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일반 채권자는 곧바로 경매를 청구할 수 없고 집행권원을 만들고 난 다음에 경매를 청구를 해야 돼요. 그 집행권원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확정 판결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일반 채권자는 반드시 집행권원을 먼저 만들고 경매를 청구해야 되는데 이건 뭐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통상의 강제 집행 또는 뭐라고 표현한다? 강제 경매. 그 다음에 저당권자는 채권이 얼마고 그 다음 이율이 몇 프로고 변제가 언제인지 등기부에 나오니까 이 사람들은 집행권은 없이 곧바로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무슨 경매라고 표현하는 거죠? 담보권 실행 경매 또는 무슨 경매라고 한다? 임의 경매. 그럼 이제 두 개를 한번 써봅시다. 여백에 먼저 쓰라고 하는 것대로 쓰시기 바랍니다. 일반 여기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여기다가 이렇게. 자, 첫 번째 일반 채권자 땡땡, 일반 채권자 땡땡, 일반 채권자 땡땡 하시고 통상의 강제 집행, 통상의 강제 집행, 통상의 강제 집행 괄호 열고 강제 경매. 자, 그리고 밑에다가 저당권자 땡땡, 저당권자 땡땡, 저당권자 땡땡. 거기는 담보권 실행 경매, 담보권 실행 경매. 괄호 열고 임의 경매 괄호 닫고.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여러분 쓴 거 한번 확인해 보겠어요. 일반 채권자가 경매를 청구하는 건 뭐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통상의 강제 집행이라고 하고 그 앞에 걸 먼저 기억하셔야 됩니다. 통상의 강제 집행은 다른 말로 뭐라고도 말한다. 강제 경매라고도 한다. 그리고 저당권자가 경매를 청구했어요. 이건 뭐라고 표현하죠? 담보권 실행 경매. 담보권 실행 경매는 무슨 경매라고도 한다. 임의 경매라고도 한다. 이거예요. 그 다음 중개사법 공부할 때는 임의 경매, 강제 경매를 먼저 쓰는데 시험 지문에는 앞에 거가 더 훨씬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민법 시험은 앞에 걸 먼저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럼 다시 칠판에 오셔서 그러면 A가 갑의 건물에 대해서 경매를 청구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서 자기 친구 을과 매매한 것처럼 짜고 친구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확 넘겨둔 거예요.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서 자기 친구 을과 매매한 것처럼 짜고 친구 을 앞으로 건물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 두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갑은 가짜로 의사를 표시한 사람이니까 허위 표시를 한 사람이니까 갑은 이름 뭐가 될까요? 표의자. 을은 뭐가 되는 거죠? 상대방. 여기는 이제 가장 매매라는 게 포인트예요. 그러면 갑은 을과 매매한 것처럼 짜고 소유권 이전 등기만 을 앞으로 해둔 거예요. 그러면 갑은 실제로는 소유권을 을에게 이전해 줄 의사가 갑에게 있어요, 없어요? 매매한 것처럼 짰으니까 가짜로 매매 계약을 체결했으니까 진짜는 소유권 넘겨줄 마음이 있다 없다? 없죠.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해 줄 의사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계약을 체결했으니까 표시는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의사와 표시가 일치해요, 불일치해요? 불일치하죠. 불일치한 걸 갑이 알아요, 몰라요? 자기는 알죠. 그리고 을도 함께 매매 계약을 한 것처럼 짠 거예요. 그러면 갑에게 소유권 이전해 줄 마음이 없다는 걸 상대방 을도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럼 이렇게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것을 표의자도 알고 상대방도 알면 통정오인 표시가 될 수 있다, 없다?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것을 갑도 알고 을도 알면 통정오인 표시가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골로 가는 겁니다. 아까 제가 왜 반말하지 마시고 설명을 해드릴게요. 설명. 그러면 통정오인 표시가 아까 도도합이라고 그랬죠. 도도합.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것을 누구도 알고 표의자도 알고 상대방도 알면서 뭐가 있는 경우? 합의가. 그러니까 합의란 단어가 꼭 들어가면 통정오인 표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뜻풀이를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통정 허위 표시라고 되죠. 통정 한자로 쓰면 이렇게 쓰거든요. 이렇게 써요. 쓸 줄 알아 제가. 쓸 줄 안다. 자, 그러면 통정은 뜻풀이 하면 어떻게 될까요? 뜻풀이 하면 통정. 정을 통했다 그러면 좀 나쁜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정이 통했다는 뜻입니다. 정이 통했다. 사정이 서로 통했다는 겁니다. 사정이 서로 통했다가 중요합니다. 여기는 갑이 매매한 것처럼 짜자 청약을 했어요. 그럼 이 말을 을이 들으면 매매한 것처럼 짜자고 한 말을 을이 듣기만 했어요. 그러면 갑이 나한테 소유권 넘겨줄 마음이 없다는 걸 을이 알아요, 몰라요? 알죠. 이것만 가지고는 통이 아니야. 통이 아니고 을이 그 말을 듣고 그래 좋다 매매 계약을 하자 적극적으로 을이라는 사람이 승낙을 해줘야 돼요. 갑이 매매 계약을 하자라고 청약을 한 것에 대해서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승낙까지 해줘서 두 사람 사이에 뭐가 있어야 한다? 합의가 있어야 돼요. 이거 엄청 중요한 판례입니다.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아는 것만으로는 통정오의 표시로 인정하기 부족하다 이겁니다. 반드시 뭐가 꼭 들어가야 돼요? 합의. 제가 드린 질문이 이거죠.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것을 표의자도 알고 상대방도 알면 통정오의 표시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물어봤죠. 그럼 있다고 해야 돼요? 없다고 해야 돼요? 없다고 해야 돼요. 반드시 뭐가 꼭 들어가야 돼요? 합의. 그래서 있지도 않은 외형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두 사람 사이에 합의까지 있어야만 통정오의 표시가 되는 겁니다. 다시 뜻이 뭐죠? 그래서 통정오의 표시는 뜻이 도도합.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것을 누구도 알고 표의자도 알고 상대방도 알면서 합의가 있는 경우. 그리고 통정오의 표시가 하는 조문이 몇 조죠? 108조. 조문은 어떻게 돼요? 통, 정, 무, 선. 자, 그럼 이 108조 조문 가지고 이제 5가지 질문을 드릴 테니까 이제 펜을 다 놓으시고 자, 이제 맞추면 내 짐을 싸시면 돼요. 한 개라도 맞추면 짐을 싸서 가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질문 드리겠어요. 먼저 현재 등기부상에 소유자로 기록되어 있는 사람 누구죠? 을이죠. 을. 짜고 을 앞으로 등기를 넘겨놨으니까 현재 소유자로 기록되어 있는 사람은 을. 등기 원인은 뭐로 되어 있을까요? 등기 원인 부분은 그냥 매매로 되어 있겠죠. 가장 매매 이렇게 안 쓰여져 있겠죠. 등기 원인은 매매. 그럼 등기 원인은 매매로 되어 있고
현재 소유자로 기록되어 있는 사람은 을이에요. 그럼 첫 번째 질문. 을은 건물에 관해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을은 건물에 관해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걸로 가는 거죠. 등기가 넘어갔잖아요. 그럼 소유권 취득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등기가 넘어갔다고 해서 소유권 취득하는 게 아니고 소유권 취득하기 위해서는 딱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첫 번째, 계약이 유효해야 돼요. 계약이 유효해야 되고 등기가 제대로 돼야 됩니다. 그럼 여기는 을 앞으로 등기가 된 건 맞는데 이 매매 계약은 정상적인 매매 계약이 아니죠. 통정허위 표시니까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 표시는 뭘 한다? 무효를 한다. 그럼 여기는 계약이 무효이어서 을은 등기부상에 소유자로 기록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을은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왜 소유권 취득이 안 된다고요? 계약이 무효이므로. 첫 번째 질문 틀렸으니까 두 번째 질문도 드려보도록 하겠어요. 집에 가기 좀 어렵다는 느낌이 들겠는데요. 자, 다시 집중해서 봅니다. 이번엔 이 매매 계약이 무효. 그러면 갑이 내가 너랑 체결한 매매 계약이 무효니까 건물을 다시 나한테 돌려줘 라고 반환 청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갑은 계약의 무효를 주장해서 건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걸로 가는 겁니다.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반환 청구할 수 있는 건 맞는데 왜 반환 청구할 수 있을까요? 반환 청구할 수 있는 이유. 계약이 무효이므로. 이것도 골로 갑니다. 오늘 말하는 것마다 다 골로 가는 거네요. 이게 전혀 맞다고 볼 수가 없어요. 계약이 무효이기 때문에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이건 근거가 좀 부족해요. 왜냐하면 좀 전에 그 첩계약 사례 했었죠. 첩계약 사례. 갑이 배우자 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과 첩계약을 맺고 건물 증여줬죠. 첩계약 무효잖아요. 무효. 근데 건물 반환 청구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계약이 무효이기 때문에 반환 청구할 수 있다는 건 올바른 근거가 되지 않는 거죠. 여기는 반환 청구할 수 있는 건 맞는데 왜 반환 청구할 수 있을까요? 불법 원인급여가 아니므로. 정확합니다. 뭐가 불법 원인급여가 아닌 거예요? 가장매매 계약에 기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준 게 불법 원인급여가 아니기 때문에 반환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표준계 끄덕끄덕 하면 좋은데 다시 한번 가보겠어요? 그럼 좀 전에 봤던 첩계약 사례 보세요. 첩계약을 하고 건물을 증여준 거죠. 그럼 첩계약은 무슨 행위죠? 반사회적 법률행위. 그리고 첩계약을 하고 소유권을 첩에게 넘겨주는 게 불법 원인급여죠. 그럼 불법 원인급여에 해당되면 원칙적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죠. 여기도 일단 형태는 똑같아요. 가장매매를 하고 소유권을 을에게 이전해 준 거예요. 그러면 가장매매 계약이 무효인 건 맞는데 얘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해당한다,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하지 않아요. 그때 또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아니 둘 다 나쁜 거 아니에요? 근데 처음 공부하면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제 얘기를 조금 더 들어보세요. 이게 그럼 반사회적 법률행위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이걸 둘 다 나쁜 건 맞잖아요. 나쁜 건 맞는데 나쁜 것도 정도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이 행위를 유효하게 내버려 두었을 때 대한민국이 망한다. 그럼 이제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되는 거예요. 망하는 정도까지 가진 않는다. 그러면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아니에요. 그럼 이제 이 기준 가지고 해보면 돼요. 첩계약을 유효하게 내버려 두면 대한민국이 망해 안 망해요? 첩계약을 유효하게 하면 5천만 원의 나의 첩 이러면 망할 거 아니겠어요? 이런 거 허용해주면 대한민국이 망하죠. 그러니까 얘는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죠. 근데 가장매매는 강제집행 피하려고 이제 나쁜 짓을 한 거 맞는데 가장매매를 허용해 주었을 때 대한민국이 망하는 정도까지는 가지 않죠. 그러니까 얘는 나쁜 건 맞는데 반사회적 법률행위 정도에는 이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즉 가장매매 계약을 한 건 반사회적 법률행위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니까 가장매매 계약에 기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을에게 해준 거 역시 불법원인 급여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불법원인 급여에 해당되면 반환 청구할 수 없죠. 얘는 불법원인 급여가 아니므로 반환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모아봅시다. 두 번째 질문은 뭐였냐면 갑은 을과의 계약이 무효임을 주장하여 건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느냐? 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할 수 있는 이유는 가장매매 계약에 기해서 소유권을 을에게 이전해 준 게 뭐가 아니므로 불법원인 급여가 아니므로 반환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세 번째는 짐 쌀 준비하세요. 세 번째는 뭐 쉬운 문제니까 맞춰봅시다. 자, 이번에는 을이 등기부상에 소유자로 기록돼 있죠. 얘가 에라 모르겠다. 이 건물을 병한테 확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병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준 겁니다. 병은 이름 뭘까요? 갑은 표의자, 을은 상대방, 그리고 허위 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병은 제3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이때 을이 병이라는 사람에게 건물을 팔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준 겁니다. 그럼 이 경우에 가장 열받을 사람은 누구예요? 이건 문제 아닙니다. 이건 문제 아니에요. 가장 열받을 사람은 1번 갑, 2번 을, 3번 병 이렇게 나오진 않겠죠? 가장 열받을 사람은 누구예요? 갑. 갑인데 이건 문제는 아니에요. 짐 싸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갑은 병에게 건물을 돌려줘라고 반환 청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다. 그걸로 가는 겁니다. 벌써 세 개 다 틀렸죠? 세 개 다 틀렸죠?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별로 못 갔다고.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다. 더 그걸로 가는 거죠. 이게 무조건 그 이상하게 그 가르쳐 드릴 때는 차근차근 가르쳐 드리는데 문제 풀 때 꼭 자기 만대로 풀더라고요. 우리 병한테 팔았을 때 무조건 갑은 병한테 반환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찍더라고요. 이때는 항상 통정의 표시가 나오면 늘 조문이 생각나야 돼요. 비진의 표시는 107조죠. 비유알알 무선. 통정의 표시는 108조죠. 조문은 어떻게 돼요? 통정 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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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효로서 선의의 제3자에게 대응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무조건 반환 청구할 수 없다. 무조건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찍으면 안 되고 병의 상태가 어떤지 나눠봐야 되죠. 자, 그러면 병이 선이에요. 그러면 을과 계약을 체결한 병을 데려다 놓고 보니까 병이 아주 착하게 생긴 사람이에요. 이 사람 선이에요, 악이에요? 모르죠. 얼굴이 더럽게 생겼어요. 선이에요, 악이에요? 모르죠. 그러니까 선이라는 건 착한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드린 이유는 뭐냐면 공부할 때 자꾸 선이 이렇게 나오면 이 사람 착한 사람이니까 보호해줘야 돼. 악이 이 새끼는 나쁜 놈이야. 절대 모하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선의는 그냥 몰랐다는 거예요. 몰랐다. 여기는 선이 몰랐다는 거니까 병이 뭘 몰랐다는 거예요? 가장매매 사실을 몰랐다는 거죠. 언제 몰랐다는 거예요? 을과 계약을 체결할 당시, 을과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갑하고 을이 짜고서 계약을 한 사실을 얘가 모르고 샀다는 겁니다. 그러면 통정 무선이니까 무효로서 누구에게 대항하지 못하죠?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해요. 대항하지 못한다는 건 무효의 효과를 주장하지 마라 이 뜻입니다. 그럼 여기서 무효의 효과는 이게 무효의 효과예요. 무효의 효과, 반환 청구할 수 있다는 게 무효의 효과인데 이 무효의 효과를 선의의 제3자에게는 주장할 수 없다는 겁니다. 결국 병이 선의인 경우에는 갑이 병에게 건물을 돌려줘라고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겁니다. 무효의 효과를 선의의 제3자에게는 주장할 수 없다. 결국 갑은 선의의 병에게 건물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그럼 얘를 뒤집으면 누구에게는 대항할 수 있다는 거죠? 악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거죠. 악의는 알았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알았다는 거죠. 뭘 알았다는 거예요? 가장매매 사실을 알았다는 거죠. 언제 알았다는 거예요? 계약 체결 당시. 그러면 악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있죠. 따라서 병이 악의인 경우에는 악의의 제3자에게는 무효의 효과를 주장할 수 있으니까 악의의 병에게는 건물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없다?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 네 번째 질문. 그럼 병은 을과 계약을 체결할 때 을과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가장매매 사실을 몰랐어요. 근데 바로 다음날 가장매매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그러면 선이이다가 악의로 바뀌는 거예요? 아니면 계속 선인 거예요? 계속 선이다? 아니면 악의로 바뀐다? 계속 선인 거예요? 악의로 바뀌는 거예요? 계속 선입니다. 계속 선이. 이것도 중요합니다. 선의인지 악의인지 판단하는 기준점은 계약 체결시입니다. 계약 체결시. 그러니까 계약 체결 당시에 선의이었다면 나중에 악의이더라도 계속 선의의 제3자로 보호를 받는다. 이거예요. 틀리면 안 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기는 이제 병이 을과 계약을 체결할 때 갑하고 을이 짰다는 사실을 병이 알 수 있었어요. 다시 병이 을과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가장매매 사실을
알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럼 이 경우에는 갑이 병에게 건물을 돌려줘라고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잠깐! 이게 집에 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니까 함부로 찍으시면 안 되고요. 신중하게 생각한 다음에 찍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설명해 드릴게요. 병은 을과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가장매매 사실을 알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갑이 병에게 건물에 대한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있다. 결국 집에 못 가시겠네요.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반환 청구할 수 없을까요? 반환 청구할 수 없는 이유는 뭐죠? 자, 그럼 해봅시다. 여기서 그럼 알 수 있었다를 잘 분석을 하면 되죠. 알 수 있었다는 건 알았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알았다는 건 그냥 알았다 이렇게 표현하지 알 수 있었다고 말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알 수 있었다 이 말은 알았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몰랐다. 일단은 몰랐다는 거예요. 일단은 몰랐는데 주의를 하면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즉 제3자가 선의이지만 과실이 있다는 겁니다. 다시 선의이지만 과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108조 2항이 통정무선이죠. 무효로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 이렇게 돼 있죠. 선의 무과실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 이렇게 안 돼 있고 그냥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내용은 제3자가 뭐이기만 하면 선의이기만 하면 설사 뭐가 있어도 과실이 있어도 보호를 해준다 안 해준다? 해준다는 거예요. 그럼 선의이기만 하면 과실 있는 사람도 보호를 해주니까 결국 병이 건물에 관해서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 할 수 있다는 거죠. 결국 병이 건물에 관한 소유권 취득하니까 갑은 병에게 건물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대신 병에게는 건물 반환 청구를 할 수 없지만 을에게는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그 을은 애초부터 등기부상에 소유자로 기록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을은 애초부터 건물에 관한 소유권 취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얘는 자기 건물을 판 거예요? 남의 건물을 판 거야? 남의 건물을 팔고 돈을 받은 거니까 그 돈은 정당해요 부당해요? 부당하죠. 갑은 을에게 매매 대금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건물은 누가 가지고 가고 병이 가지고 가고 을에게 매매 대금에 대한 반환 청구는 갑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칠판을 보시고 해보세요. 통정어휘 표시는 뜻이 뭐예요? 뭐 이런 식으로 곤란합니다. 제가 거의 피를 토하면서 설명했는데, 자, 통정어휘 표시는 뜻이 도도합.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것을 누구도 알고 표의자도 알고 상대방도 알면서 합의가 아닌 경우. 그리고 통정어휘 표시는 몇 조에 되겠냐고 주장하고 있어요? 108조. 이 점은 무조건 중요한 거죠. 통정무선. 먼저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 의사표시는 뭘 한다? 무효를 한다. 그리고 무효로서 누구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거예요. 자, 그럼 칠판 봅시다. 오늘 뭘 공부를 했냐면 법률행위의 목적에 관한 내용부터 이렇게 통정어휘 표시에 관한 내용을 공부를 한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이 얼만큼 수업을 집중해서 잘 받았는지 여기를 보는 겁니다. 여기. 자, 오늘 배운 내용을 쭉 한번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이제 생각나는 것들을 이제 자꾸 말로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내용은 지금 본 수업 이렇게 했죠? 동영상 올라오면 다시 듣습니다. 그리고 강의견을 열심히 하면 읽어요. 그리고 여기 하나씩 다 이렇게 손으로 써보는 겁니다. 여기 있는 걸 다 빈칸을 다 채우면 공부가 다 된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에 밴드 문제 올라오는 거 차근차근 보시면 돼요. 자, 7번 보세요. 자, 첫 번째 여기 보시고 법률행위의 목적은 뜻이 뭐죠? 법률행위 목적이 뭐죠? 법률행위의 목적이란 내자, 법률효과, 법률행위를 통하여 당사자가 달성하려고 하는 법률 효과를 말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굳이 필기 같은 거 안 하셔도 돼요. 잘 듣고 한 사람이 훨씬 대답을 잘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든 다 좋은데 뭐 쓰고 뭐 다 좋은데 여러분 말로 하나 못하면 문제는 안 풀립니다. 진짜 하나도 안 풀려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로 자꾸 연습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리고 법률행위 목적은 네 가지를 갖춰야 되죠. 그 네 가지가 확가적사, 확정성, 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 첫 번째, 법률행위 목적을 확정할 수 없을 때 법률행위 효력은 뭐가 되죠? 확정할 수 없을 때 무효. 그 다음에 가능성의 판단 시점, 가능하냐, 불가능하냐는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죠? 계약 체결시를 일반적인 용어로 말하면 법률행위 성립 당시. 그래서 법률행위 성립 당시를 기준으로 해서 그 전에 불가능하게 된 게 무슨 물론이죠?
원시적 불능. 가장 대표적 예가 뭐죠?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건물이 불타서 없는 경우. 이게 원시적 불능인데 법률행위 효력은 유효가 돼요? 무효가 돼요? 무효. 근데 상대방이 선의 무과실이어서 신뢰에게 손해를 입은 겁니다. 그러면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사람은 신뢰에게 손해를 물어줘야 되죠. 이 제도 이름이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그리고 법률행위 성립 당시에는 가능했는데 나중에 불가능하게 된 게 무슨 불능이죠? 후발적 불능. 그 후발적 불능 뭐 생각나야 돼요? 이거 유효. 법률행위 효력은 유효. 대신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하게 된 것에 대해서 채무자에게 잘못이 있으면 무슨 문제로 성질이 변하고, 채무불이익 문제로 성질이 변하고, 채무자에게 잘못이 없으면 무슨 문제로? 위험부담 문제로 성질이 변한다. 계약은 그냥 유효하고 이렇게 성질이 변한다. 이겁니다. 그리고 적법성에서 두 개 공부했죠. 단속법규하고 효력법규. 먼저 단속법규는 얘가 생각이 나야 되는데 어떤 얘가 생각이 나야 돼요? 붕어빵, 무허가 음식점에 음식물 판매 행위. 단속법규는 뜻이 뭐죠? 단속에만, 행정상 단속에만 목적이 있는 규정. 그래서 결국 단속법규를 위반한 경우에 사법상 행위의 효력은 유효. 효력법규는 뭐 생각나야 돼요? 자격증 대여해주는 거 생각나야 되죠. 이건 사법상 행위의 효력에도 영향을 미치는 규정이니까 효력법규를 위반한 경우에 개인들 사이의 거래 계약은 뭐가 되죠? 무효. 그리고 사회적 타당성에서 먼저 반사회적 법률이 몇 조죠? 103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하는 법률행위는 뭘 한다? 무효로 한다. 그러나 무효로서 누구에게 대항하지 못하죠? 그런 말 없죠? 없어요? 자, 그리고 첩계약에 기해서 물건 주는 걸 뭐라 그러죠? 불법원인급여. 불법원인급여. 얘는 746조. 불법원인급여에 해당되면 원칙적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불법의 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데는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리고 불공정한 법률행위 노인 사례 했어요? 노인 사례. 노인은 몇 세죠? 79세. 도시에 살아요? 농촌에 살아요? 농촌에 거주하시고 이분 똑똑하신 분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 시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 잘 기억하시네요. 자, 104조 조문 당사자의 읽어보겠어요. 당사자의 공바,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뭘 한다? 무효한다. 그러나 무효로서 누구에게 대항하지 못하죠? 그런 말 없죠? 의사표시, 그러니까 성립하는 심리적 과정. 이거 다른 데로 이사 가기 위해서 1억 원에 팔아야지라고 마음 먹고 을에게 말해봐야지 생각한 다음에 말로 했다, 편집을 했다. 이거죠. 맨 앞에 있는 게 뭐죠? 동기. 그리고 효과의사. 그리고 표시의사, 표시. 동기, 효과의사, 표시의사, 표시행위. 동기, 의사표시 내용 아니죠. 표시의사도 의사표시 내용 아니죠. 그래서 효과의사하고 표시, 그러니까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하자가 없는 게 무슨 의사표시요? 정상적 의사표시. 얘네들은 당사자가 뭐한 대로 의혹한 대로 법률효과가 생기죠.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어제 효력 생기는 거예요. 도달한 때. 상대방이 없는 의사표시는 표백한 때 효력이 각각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의인사와 표시가 불일치하거나 의인사결정 과정에 하자가 있는 경우가 비정상적 의사표시. 오늘 두 개 공부했어요. 비신의 표시하고 통정의 표시했죠. 자, 이건 바로 직전에 한 거니까 정리가 수월하게 되겠죠. 그럼 비신의 표시는 뜻이 뭐예요? 의인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것을 표의자가 아는 경우. 그리고 비신의 표시는 몇 조에서 규정하고 있죠? 107조. 107조. 조문은 어떻게 돼요? 비유알알무선. 그리고 통정의 표시는 뜻이 도도합. 의인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것을 누구도 알고 표의자도 알고 상대방도 알면서 합의가 있는 경우. 그리고 통정의 표시는 몇 조에 규정하고 있어요? 108조. 조문은 어떻게 되죠? 통정무선. 얘는 뭐 엄청 중요하죠. 통정의 표시의 경우에 제3자로 보호받기 위한 요건. 뭐이면 된다 그랬죠? 선임은 되고 무과실까지는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다. 자, 문제 풀어보세요. 같이 해볼까요? 옳은 걸 찾는 거죠. 일단 제가 빨간색으로 색칠해둔 게 키워드인데 그 키워드에서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이 떠올라야 돼요. 그러니까 얘를 평면적으로 쭉 읽어나가면 자꾸 지문에 말려서 문제를 못 맞추게 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무슨 불능이죠? 원시적 불능. 여기서 끊어야 돼요. 뒤에 읽으면 안 돼요. 원시적 불능이니까 어떤 예가 생각나야 돼요?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건물이 전부
화재로 소실해버려 없는 거. 이게 생각이 나야 돼요. 이게 생각이 나야 문제가 풀리죠. 원시적 불능의 경우에 계약은 얘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 얘는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X죠. 취소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무효. 무효. 2번 갑시다. 효력복귀 위반. 또 막 가면 안 돼요. 여기서 끊어야 돼요. 효력복귀 위반. 어떤 일 생각나야 돼요? 중개사 자격증 빌려주는 거 금지하는 거 생각나야 되죠. 그럼 이때 효력복귀는 사법상 행위의 효력에도 영향을 미치는 규정이니까 효력복귀를 위반했을 때 개인들 사이의 거래 계약은 뭐가 되는 거예요? 무효. 유효하다고 되어 있으니까 X. 3번 사회 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을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이나 끊고. 5의 X예요. 5. 근데 무효로서 선의의 제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틀렸죠. 여기는 그냥 무효로 한다고 딱 끝나는 겁니다. 딱 끝나고 선의의 제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거죠. 이건 무슨 무효라고 표현하는 거죠? 절대적 무효. 4번 갑시다. 불법 원인급여. 불법 원인급여 그랬으니까 어떤 사례 생각나야 돼요? 첩계약을 하고 건물 준 거 생각나야 되죠. 그러면 불법 원인급여에 해당되면 원칙적으로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불법의 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으면 반환 청구할 수 있죠. 근데 예외 없이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 그랬으니까 OX, X. 5번 갑시다. 불공정한 법률행위죠. 어떤 사례 생각나야 돼요? 아까 봤던 노인 사례. 그러면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되려면 세 가지 요건을 갖춰야 되죠. 첫 번째 요건이 뭐죠? 급부와 반대 급부 사이에 뭐가 있어야 돼요? 현저한 불균형. 껌뻑껌뻑 하시면 안 돼요. 현저한 불균형 있어야 되고, 두 번째 피해자에게 어떤 사정이 있어야 돼요? 공바, 경솔 또는 무경만 사정 중 어느 하나가 있어야 되고, 세 번째 폭리자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이용의사. 따라서 성립하기 위해서 폭리자에게 반드시 이용의사가 있어야 한다. 5X. 5. 맞죠? 다 몇 번이죠? 5번. 자, 하나 더 풀어보겠어요. 4번 문제 풀어봅니다. 자, 정하셨으면 이 중에 그 답 고르는 것도 중요한데요. 각 지문의 OX 여부를 다 아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옳은 거 찾는 거죠. 1번 의사표시는 항상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그 효력이 생긴다. 5의 X예요? X 어디가 틀렸죠? 항상이 틀렸죠. 그럼 얘는 맞게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나눠봐야 되죠.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언제 효력 생기죠? 도달한 때.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는 이거 표백한 때. 2번 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했어요. 편지 보냈다가 돌아오던 길에 죽었다 이거죠. 그러면 편지가 상대방 을에게 가고 있는 상태니까 상대방 을에게 도달하면 효력이 생겨야 되죠. 그런 말이 되려면 의사표시 효력에 영향을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치지 않는다가 되죠. 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더라도 의사표시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래야만 상대방 을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긴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3번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의사표시 끊고. 얘는 뭐예요? 알고 불일치하는 걸 알고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걸 표의자가 아는 경우니까 이거 뭐죠? 비진의 표시죠. 조문 107조 조문 어떻게 되죠? 비유알 무선 비유죠. 비유. 근데 원칙적으로 무효이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X죠. 원칙적으로 유효하다가 돼야 되죠. 4번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으나 취소로서 선의의 제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5의 X예요? X죠. 어디가 틀렸어요? 취소할 수 있는 게 아니죠. 108조 조문 어떻게 되죠? 통정 무선 무효이고 무효로서 선의의 제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돼야 되죠. 5번 통정의 표시의 경우 제3자로서 보호를 받게. 이 사람 누구 말하는 거죠? 아까 봤던 병. 제3자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선임은 족하고 무과실까지는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선이기만 하면 설사 과실 있는 사람도 보호를 해줘야 안 해줘요? 해주죠. 그럼 정답 뭐가 되는 거죠? 5번. 자, 그러면 오늘 공부한 내용이 실제로 복습할 게 대단히 많습니다. 법률행위의 목적, 확가적사, 그리고 비진의 표시, 통정의 표시가 하는 내용이니까 일단 본 수업 한번 했으니까 수요일날 강의 올라오면 다시 한번 듣습니다. 그리고 강의 기간 열심히 읽어보시고 그다음 다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조금 전에 봤던 그 핵심 요약 부분 있죠. 손으로 다 쓰세요. 써서 내용을 다 채웁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밴드 문제
잘 푸시기 바래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